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도슨이 천년 후에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초기에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했고 쉽지 않은 주제인데 잘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도사들의 그 어떤 흔적이랄까요? 영향력이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인 주위의 핵심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검사들과 도사들인 셈인데, 특히 이번에 이제 청와대 이전 건을 봤을 때 도사들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검사들의 특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군과 관련된 향후 방향성과 관련된 큰 맥락, 안목,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결정들, 이런 거는 검사들보다는 도사들의 영향력이 훨씬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도사들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치 권력과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뭐 좋은 이야기를 10분 양보해서 색에서 듣는다, 참고한다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와대 건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다른 식으로 청와대를 옮길 수 있는 방법, 여론의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그리고 용산의 어떤 특수성, 역사적 특수성, 거기를 우리가 스스로 온전히 땅을 우리 소유로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군이 있었고, 이런 자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가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정치력이 그거를 쫓아가지 못한다. 그 말은 도사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의 도사들이 생각하는 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민족적일 수 있고요. 또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도슨비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는 최고의 도사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었는지, 이런 걸 봄으로 해서 현재 도사들도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도사들이 미래에 어떤 결정을 할지 단지 방법론의 문제거든요. 큰 그림은 같아요. 그래서 방법론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점에서 동의가 될 수 있고, 동의가 거부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선 비기를 읽다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도사들이 가진 생각이 무엇일까, 이런 게 왜냐면 우리 민족 종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 거는 또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해볼게요. 양이 좀 많아서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제가 이거를 이 도슨비기에 인연이 된 것은 이 천년의 만남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책을 볼 때의 기준은 얼마나 진정으로 공유하고 싶어서 정성을 다해서 쓴 글이냐, 이게 좋은 책의 기준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느낌을 준 책이고요. 이게 이제 정감록에 묻어온 도슨비결은, 그래서 정감록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거를 한국의 민속 종교 사상,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에 있는 본을 활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도선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저기 생존 연대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입니다. 출신지는 전남 영암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이 도선비기 전체가 271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에서부터 쭉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실 텐데, 이거를 뭐 조선시대 후대에 그때 한참 정감록이 인기 있던 시절에 이걸 뜯어고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선의 말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는 전제를 하고 보여드렸던 천년의 만남의 해석을 기본으로 해서 제 생각을 좀 더 붙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옥룡자가 묻고 일행선생이 대답을 한다. 사만선천이 어떤가 이렇게 물었죠. 이 옥룡자는 이제 도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답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런 거는 과거에도 뭐 여러 익숙한 어떤 패턴이죠. 이런 예언서를 시작할 때 있어서 도선이 신라 말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제가 환기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대부분 구한말 시대예요. 1800년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고 그때는 소위 민족 종교나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주역 정역 민족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천과 후천의 어떤 교차점에 있는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후천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우리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선도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어떻느냐, 정치 상황인 것 같아요. 간신, 영국, 간신이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고 이륙양신이 비명손신이다. 이륙양신은 이거는 이제 주역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주역에서부터 보면 한 괴가 6개 효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밑에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두 번째 효는 이제 많은 괴에서 신하로 이제 비유가 돼요. 그 다섯 번째는 왕이고. 그래서 이륙양신, 그러니까 신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충신들이 비명에 죽고 신체를 이제 훼손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협이 원혼, 여산화 이동적 이렇게 돼 있죠. 그 산골짝 속에 그 이제 원한많은 그 혼들이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산에 피는 꽃들과 같이 붉게 산을 물들였다. 우리 강토가 이제 그런 이제 원한이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런 충신들이 죽으면서 그리고 강상 의혼, 여호수, 이동벽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자가 짧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강 위에 있는 강 위로 이제 우리가 강이 이제 쭉 흘러내려오는 것인데 강처럼 이제 흘러내려온 의로운 혼령들은 호수처럼 또 푸르다. 우리 뭐 태극에 나오는 태극기에 있는 그거예요. 빨강 파랑.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거치고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간신들이 득세하는 그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로서 지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선시대 앞부분으로 좀 옮겨가고 있어요. 임진년에는 도의 준국의 가이 송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진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도 정확히 나오죠. 섬나라 오랑캐가 우리나라에 준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는 송백이 이여송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명나라 지원군을 이끌던 수장이죠. 그때는 이여송이 기댈만하다. 이렇게 있고 병자년, 병자호란입니다. 이것도 놀랍죠. 이거는 도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600년 이후의 일이니까요. 병자년에는 북호만국, 북쪽 오랑캐가 나라를 가득 채운다. 근데 이때는 임진년 때는 기댈 때라도 있었는데 이때는 산분리, 수분리. 산에 가서도 덕이 없고 물에 가서도 덕이 없다. 즉 도망갈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어 궁궁, 오로지 궁궁하는 데 있어서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산분리, 수분리라는 부분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참혹한 장면들이 기록에 좀 남아 있습니다. 저자가 그걸 잘 인용을 했는데 책에 보면은 북쪽 오랑캐들이 우리 유분이의 가슴을 도려내서 삶아 먹고 그걸 많이 먹어서 토하게 되면 그걸 옆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그 토사물을 주워 먹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던 시기를 산분리, 수분리라고 해석을 한 거죠. 결국 아주 왕이 결국 항복을 해버렸죠. 임진년 때는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이 끌려갔었죠. 그래서 궁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궁궁은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궁궁얼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궁얼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주역에도 나오고 또 우리 민족 종교의 뒤에 추임새식으로 약간 주문 비슷하게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를 그냥 견뎌내는 힘,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나한테 오는 매를 그냥 맞는 힘,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거. 그래서 내 후대가 나의 고통을 기억하며 그 힘으로 좋은 길을 만들어내기는 것을 버티는 그 힘. 내가 이 나라의 왕에 충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버티는 거.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그 부분을 잘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매천 황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일 합방 경술 국칙 때 자살을 합니다. 자기를 한 사람이 그때 전국에 많았죠. 그 사람의 표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자기를 하면서 시를 여러 수 지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딴 데서 따서 가져온 건데, 나는 조정에 벼슬 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을 위해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사실 이 사람은 천재라고 소문난 사람이고 당시에 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웃사이더였죠. 그래서 이거는 사직을 위해 죽어야 할 의리가 없다는 게 그 말입니다. 이 정부를 싫어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비판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 녹을 먹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죠. 허나 나라가 500년간 사대부를 길렀으니 이제 망국의 날을 맞아 죽는 선비 한 명이 없다면 그 또한 애통한 노도 아니겠는가.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지식인으로서 궁궁을 한 거예요. 그게 궁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얼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민초들은 지식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련되게 표현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버티면서 무조건 싫은 것이죠. 남한테 간섭받는 것이. 이 나라의 왕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없고 관리들은 우리 거를 다 앗아갔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게 오래 살아왔고 우리가 주인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지키자. 죽어야 되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 내 후손한테 복이 있겠지. 그 마음이에요. 그게 민초들의 마음이고 이게 지식인의 마음이고 이게 궁궁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의 해석이 상당히 어려워한다. 관심 가진 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저는 이런 예를 통해서 궁궁의 의미를 해석하면 적절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조선조를 거슬러 가요. 이 보면은 도순이 조선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조선 말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충신들은 죽어나가고 민초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거슬러 올라갔더니 거기서 어디서 시작됐느냐. 조선 중기에 두 번의 큰 난이 있었죠. 임진난과 병자혼란이 있었고 그 이후로 조선은 무너진 것이죠. 사실은. 그 위로 올라가서 그럼 그걸 왜 그렇게 됐느냐. 조선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도순이. 짚어서 올라가는 것이죠.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그 연유를 따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조선 초기까지. 일지단전 한 가지로 지내져 오다가 우삼기대 셋째 대에 이르러서 무양지주, 양기가 무조건 왕이 나타났다. 문종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위 이현, 특히 그 사람에게 현명하기를 바라겠느냐. 다수지제, 털 많은, 수염 많은 동생 세조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하찬운, 어찌 그가 운을 참탈하지 않으리. 여기서부터 조선이 꺾였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도순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의 어떤 민족 종교나 서양의 사상도 마찬가지죠. 종교들도 정의감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그걸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하늘의 뜻을 거슬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조선은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했다. 도순은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미래의 도순의 입장에서는 몇백 년 후의 일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엄청나게 많이 정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럼 다시 이제 1800년대로 돌아옵니다. 지우 무신년에 다다라면 그 당시로 보면 1848년 정도예요. 그리고 이때도 무슨 의미가 있겠죠. 이게 이렇게 지금 도선 비기에서 이런 정확한 갑자를 이야기할 때는 대충 그때가 의미 있는 일이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무신에 이르러서 야유 무장지졸, 성류 고립지 왕 이렇게 돼 있어요. 들판에는 즉 지방에는 장수가 없는 졸병들이 지금 많이 있고 성에는 고립되는 왕이 있다. 일개 유언 하나의 소문에도 삼군이 허경이다. 세계 거울이 헛되이 놀란다. 세상의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즉 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밀란이 그냥 불만이죠. 탄광오리들한테 무능력한 정부와 조정한테 그냥 욱하는 차원에서 밀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장지졸이니까. 그리고 왕은 성 안에서 고립돼 있다. 그리고 소문에 따라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800년 말 조선이 망하기에 앞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국내적인 묘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권 내부 그리고 이제 국외 상황이 언급이 돼요. 부자 언절, 부자 간에 절연했죠. 대원군과 고종 이야기입니다. 호태지부, 민비죠. 명성황후. 호랑이 태를 가진 부인이 장우 검호 이렇게 돼 있어요. 검으로 만든 항아리 안에 지금 감춰져 있는 상황이죠. 숨어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검호가 민비가 마지막에 죽은 장소 한번 거쳐도 거기 열려 같아요. 오코루라고 불러요. 거기 호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장우 검호에가 민비가 거처했고 마지막에 죽은 목숨을 잃게 되는 지금 건천군 오코루 경복궁 북쪽에 있죠.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까지 맞음에 이 저자는 이 책의 저자 천년의 약속의 저자는 상당히 이제 놀라게 되죠. 그다음 척포갑은 이제 포를 이제 나눠서 팔게 됐다. 즉 이 말은 이제 서양의 경제 체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백이 이청 하얀 옷이 푸른 옷으로 바뀐다. 서양의 문물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세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사지의 미도 뜻이 있는 사람들의 의지는 도를 잃었다. 즉 전혀 지지를 못 받는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옳은 말 하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대신에 우부지연 필중 시정 잡배 이야기는 반드시 맡겨야 되는 세상의 혼란상이 극치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죠. 국민들이 어디에 기대해야 되느냐. 민초들은. 그리고 여주 겸정이죠. 여기서 민비 명성황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겸정을 하죠. 정치에 관여를 하죠. 그리고 갑자지제 을자피지 갑이지연죄를 을이 받는다. 즉 인지상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놈이 잘못한 것을 착한 내가 그걸 피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국내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해외적으로는 동린지과 서림편당 동쪽 이웃의 잘못으로 인해서 서쪽이 일방적으로 당한다. 피해를 본다. 앞에는 같은 거예요. 대구가. 갑을. 이 동린은 당연히 일본입니다. 일본의 제과로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절묘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 당시 고종에 대한 상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사지주, 후손이 없는 왕. 이제 고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위, 양면. 양쪽으로, 기댄다는 거죠. 그때 고종의 상황이죠. 뭐, 청나라에 기대려고 했다가, 또 뭐, 러시아에 기대려고 했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그 반면에, 유자지장이에요. 앞에 무사지왕이랑 대꾸가 되죠. 왕은 뒤를 이을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아들이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손으로서 나라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적으로는. 근데 그 자식이 있는 장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성고 대꾸가 되는 거고 국민의 지지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한화 일주, 한 지방에서 편안히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를 이게 이 한화 일주 유자지장 이 부분의 해석이 천년의 만남의 저자가 아마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이고 이 점을 본인 스스로 이제 해석해내면서 이 전체를 도선비기 전체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뭐 즉답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기는 아까는 그 장군이 없는 병졸들이 우후죽순 욱하면서 일어났다 그랬죠. 탄관오리와 능력 없는 그 조정 때문에. 근데 이번엔 장군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것을 동학의 교주로 보더라고요. 뭐 동학뿐만이 아니라 당시 정상교도 한 600만 명 정도의 사람을 모은 큰 종교였으니까 뭐 그런 류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종은 내부에서 불안했죠. 기위 양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동분서주한 반면에 이 사람은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편안한 곳에서. 자, 그러면서 그거를 동학의 교주인 최재호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호의 묘가 현재 이제 경주에 있죠. 저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통성이 다시 한번 여기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도선이 살던 시기는 도선의 왕사, 국사 이런 칭호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통일신라에서도 그랬고 고려에서도 그랬고 대단한 것이죠. 최상급에 있었던 사람이죠. 당시는 또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엄청난 수준에 도달한
그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천년 뒤를 내다보고 언급을 할 때는 민초들의 세상으로 민초들에게 힘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살았던 세상, 본인의 앞에 살았던 세상, 그가 역사책으로 경험할 수 있던 세상은 전부 다 왕조 사회였거든요. 그 천년전의 사람이 민주주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민초에 기반을 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정치 체계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은 무너지고 그 권력이 이제는 민초들한테 갔다. 민초들이 스스로 장군을 뽑는다. 그리고 그 사람 여유가 있다. 즉 그 사람이 이긴다는 뜻이죠. 즉 조선이 해체된다는 걸 의미하고 민본 사회로 넘어간다. 민초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가 요즘 이야기하는 후천이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오는 타이밍이다. 그거를 천년 전에 제한전 시야를 갖고 있던 도슨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한번 되새겨 보시면 입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됩니다. 최소한 저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약봉성년, 여기 약은 어릴 약자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군들에게 아까 장군에게 자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왕은 자식이었고 그 자식들이죠. 즉, 그 동학이든 뭐든지 그다지 민족 종교 크게 민심을 얻었던 그 사람도 실패할 걸 알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쪽으로 이어지는 바통 터치를 한다는 것을 동학의 최재호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때에서는 복이 없을 거라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이게 궁궁이죠. 아까 매천 황현이 자기를 하면서 남이 시에 나온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왕조에 충성하지는 않지만 나라가 넘어갔으니 의기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결한다. 그런 거죠. 동학도 그랬지요. 자, 그 동학의 그런 구심점 민초로 지금 중심이 넘어왔는데 그 민초가 이제 자라서 성스러운 해가 된다. 여기 성년은 뭐냐면은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성스럽다고 의미했죠. 성년이 하면은 성백학이 선서. 이제부터 우리가 더 뚜렷이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백학을 타고 성스럽다는 거 연결이 되죠. 먼저 서쪽으로 향한다. 서양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이 된 거잖아요. 학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서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서쪽으로 간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존재로서 성스러운 존재로서 서양이라는 좀 난잡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은 즉 나중에 우리 본질을 찾게 되는 것이라는 이런 암시가 또 동시에 들어있어요. 이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자, 뒤에 그 어떤 혼란이냐 서구로 간다 하면 비산비야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다. 어중간하다. 이것도 헷갈린다. 그리고 야착 청이 이 자남돼 있어요. 푸른 옷 서양을 의미하죠. 푸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판에 쫙 깔렸는데 그 사람들은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비호 비외 북쪽 오랑캐도 아니고 외구도 아니다. 즉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맥락을 유심히 보면은 자남 남쪽에서 온 그들도 호와 외와 같은 등급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학과 상반되는 개념이죠. 우리한테 덕이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쪽으로 간다. 그게 우리 운명이다. 그게 도선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서쪽으로 간 것의 영향으로 그도 역시 본인의 우리 한반도를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의미했죠. 비호 비외 남 같은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서쪽으로 간 영향으로 인해서 임묘년에 남북으로 갈라진다. 남북이 고립된다. 여기가 1950년 51년입니다. 호랑이 띠하고 띠하고 토끼띠 남북이 갈라진다. 자, 신라 말에 있었던 통일 신라 말에 있었던 도순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북이라는 말을 쓸 데가 없었어요. 물론 통일 신라 때 위에 발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남북이라고 칭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일부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남북국시대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 통상 쓰는 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짐이 나와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진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시형 정치다. 예. 정치, 소다리처럼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짐으로써, 즉 외세, 남쪽에서 온 외세의 영향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고 남북으로 갈라지며 같은 민족 간의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게 된다. 도슨이 보던 시기는 통일신라 고려 우리 민족이 갈라진 적이 없었어요. 이걸 예견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부이 예거.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작가의 저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이승만을 도와주고 예거, 이승만을 불편하게 하는 세력들을 제거해 줬다. 예. 이것도 남이 그렇게 한 것이죠. 자, 남에서. 예. 그러면서 우리는 국기 보정, 나라의 틀이 비로소 안정이 된다. 그 이후에는 뭐 4.19도 있었고 또 군사 독재 시절도 있었고 또 IMF도 있었고 했지만 그거는 이 과정에 다 국기 보증의 단계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일국시안이다. 하나의 나라로서 안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남북이 됐다가 일국시안이 됐다. 이게 뭡니까? 남북이 갈라졌다가 통일이 된다는 뜻이죠. 통일이 되어서 안정된다. 자, 그러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아슬아슬한 시기가 유지되는데 그 사이에 도슨이 우리 후손들에게 던진 묘사는 갈라진 남북 중에서 남한에 집중되고 있어요. 예. 부이예극. 칭찬만 한 건 아니죠. 저것도 외세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일국시안이 되는 그 주체는 남한이다. 이런 걸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수지공. 이게 누구의 공이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자, 이걸 공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쪼개진 두 나라가 다시 하나로 된 게 있어요. 큰 공이라는 겁니다. 이 공이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그걸 공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공이냐? 자, 아까 남북이 나눠지는 것은 외세의 영향 때문이라고 도슨도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경험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큰 공을 세웠어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유피 전업과 총명신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왕조 시대에 권력이 왕조에서 우리 민주로 넘어왔다는 것을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민주로 넘은 이후에 우리가 서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전쟁통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불안정했지만은 그걸 다시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데 이제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그 왕으로부터 힘을 가져온 우리 민초들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전업, 여기서는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궁궁을 할 줄 아는, 앞에 말씀드렸죠. 궁궁의 의미, 궁궁을 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통을 좋은 미래가 올 걸 알고 자기의 고통을 감내했던 사람들,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던 사람들, 아까 매천, 황현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들이 모이고 총명신예, 이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덕을 갖춘 지도자가 그 득택이다. 즉 우리가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세의 영향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공자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질문도 던진 거죠. 이게 누구의 공이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그러면 통일의 시기가 언제냐? 지금 선후천 교체기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도선은 비기도 후천에 시작되는 그 시점, 그의 격동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놓은 의견이 많고 비추는 시기가 되게 비슷합니다. 즉 후천으로 가는 그 핵심적인 기점이 하고 맞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남북통일이라는 것이. 남북통일이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의 큰 변화, 우리 세계사에 큰 전환기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기존의 세계적 균형이 다른 균형으로 넘어가고 있는 세계. 그게 우리 조상들은 선천 후천이라고 봤던 거고 도선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죠. 혼란도 더 가중되고 있고 가속도가 붙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멀지 않았다. 그렇게 선우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거 제가 뭐 야산 이달 이야기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미래 이야기죠. 그러면 통일이 됐다. 그래서 왕으로서 권력을 이양받은 민초, 그리고 그 민초가 뽑은 지도자들이 이 땅을 지켜온 모든 고통들을 감내해서 마침내 공이라고 불릴 만한 큰 일을 이뤄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잘 될 것이라는 뜻으로 그치지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도순의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줄이에요. 기병서세라고 되어 있어요. 천자 간에. 기병, 병사를 일으킨다는 뜻이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서쪽 변경에서 병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하늘과 사람들이 다 기뻐한다. 자, 이거를 이 책의 제자분께서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병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전쟁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큰 전환기 때 있어서 항상 전쟁이 따랐죠. 그리고 기병서세, 즉 서구 쪽 어디에서 전쟁이 난다. 그럼 저는 기병이라고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병, 내가 전쟁을 일으킬 때 그게 하늘의 뜻에 따른다라고 좋은 의미로 표현할 때 기병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기회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전 세계가 동의하는 명분이 차고 흘러넘치는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명분 싸움이잖아요.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명분 싸움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프로파간다 이미 너무나 뚜렷한 그런 전쟁이긴 하죠.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전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 이후에 전쟁에 한번 관여를 하고 그 다음 세계적인 주도국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삼린 조환, 삼린 주변의 모든 이웃 국가들이 도와서 추대를 해서 안정이 된다. 세상에 안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병을 했고 안정이 된다니까 주도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풍내 계룡산이라고 나오죠. 계룡산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체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정치 체계를 가지느냐, 또 주변국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자 전환이라고 나와 있어요. 3자가 안정이 된다는 것이죠. 전자 해석은 여기서 유보하겠습니다. 강조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3자는 우리 고래로 이야기해왔던 유불선의 통합인 것 같아요. 종교와 사상의 통합. 그래서 외교, 사상, 정치체계, 운영이라면 이 세계에서 다 그걸 우리가 다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가운데 전쟁이 한번 있고 통일된 이후에. 자, 한반도에서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이 당신들의 유일한 꿈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반도의 통일국가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세계적인 주도국이 될 수 있다. 삼린 조안에다가 계룡산에 3자 전환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주도국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한 자발적인 존경을 받는 국가가 되고 풍내 이기기 때문에 위에 거를 들어서 밑에 걸 준다는 뜻이에요. 민초들이 기반이 되는 세상,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밀고 가는 기득권 위주로 밑에 있는 민초들을 속이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국민이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울수록 내가 운영하는 나라나 정치 시스템, 세계 외교 시스템이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국민이 더 똑똑해지기를, 또 나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더 똑똑해질수록 좋아지는 정치체계, 여태까지 그런 정치체계는 없었죠.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도선이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풍내 있게예요. 위에가 이제 풍이고 바람이고 밑에는 이제 벼락이죠. 네. 그래서 벼락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출구가 위로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바람은 위에는 막혀 있고 밑으로 뚫려 있죠. 그래서 막 뒤섞는다는 거죠. 그게 이 상이고, 이 단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손상 이카, 위에 거를 덜어서 밑에 거를 보태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도수는 미래의 정치 체계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위에를 돌아서 밑으로 간다. 예. 나라를 이루는 정치체계의 파워가 왕에서 민초로 간다. 이런 걸 예상한다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풍내 있게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치체계, 운영체계, 운영 방식이 이럴 것이다. 지금과도 전혀 다른 방식이죠. 패권 위주의 세계 정치와도. 이런 거를 우리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시기가 1000년 뒤에 온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이다. 우리 인생에서 이걸 경험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말을 도슨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